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어제 유방암에 이어서 유방 재건술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 재건 성형, 그 중에서도 유방 재건술이 전문 분야라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유방 절제술 후 재건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건이란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해요. 네, 유방 재건 수술은 대개의 경우 전절제술, 그러니까 유방 실질 조직 전체를 제거한 다음에 가슴의 모양이 변형되게 되는데요. 그 변형된 모양을 보통의 모양, 원래의 모양과 유사하게 복원하는 수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방 성형술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방 재건 수술이 유방암 재발 위험을 높이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 수술이 유방암 재발 위험을 높이지 않는지 염려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지 않는 안전한 수술입니다. 다만 재건 수술도 다른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에 따른 합병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유방암 수술도 많은 이제 변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방암 수술도 이렇게 변하면 유방 재건술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어때요? 네. 말씀처럼 유방 재건 수술도 수술 방법이라든지 수술에 쓰이는 재료들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방 재건은 자가 조직을 이용하거나 보형물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재건 수술에서 최신 수술 기법을 적용하고 있고 보형물도 세대를 거듭하며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건에 따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큼 발전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방 재건술에 대한 이 환자들의 인식, 많은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동안이요? 예, 정확한 통계의 범위를 잡는 것은 쉽지 않지만 대략 2000년대 초반과 비교했을 때 최근에는 그 당시보다 10배 이상, 숫자로 봤을 때 10배 이상 재건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배 이상 재건술을 많이 한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호의적이고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관심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는 또 건강보험도 적용이 해주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유방 전절제술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재건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이 유방암 발병률도 높고요. 5년 생존율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젊은 여성들의 유방암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암 발병률은 대개 인구 10만 명당 발생 환자 수로 표시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자료로 볼 때 10만 명당 60명 가량입니다. 이 숫자는 미국이나 영국이 90명 가량인 것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낮은 숫자이지만 36명인 중국이라든지 58명인, 58명인 일본에 비해서는 높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은 편은 맞습니다. 그리고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5년 생존율이 미국과 일본은 약 90% 가량이고요. 영국은 86% 가량입니다. 우리의 경우 약 87% 정도로 미국과 일본보다는 낮지만 영국보다는 높습니다. 연령별 발생에 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의 어떤 특징적인 패턴은 호발 연령이 4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극히 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40대의 정점을 찍고 나이가 들면서 발병률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호발하는 나이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나이가 들면서 즉 60대, 70대에 더 많이 유방암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그와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훨씬 젊은 나이인 4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호발 연령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방암 치료로 유방을 절제하는 경우 이 젊은 여성들에게 특히 상실감이 클 거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다시 생각해보면 나이와 상관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은 많은 환자분들을 교수님께서 만나실 텐데 이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예, 여성분들께서 신체의 여러 부위들 중에서 가슴에 부여하는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와 상관없이 큰 상실감을 겪으시는 것을 뵙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 한 분 한 분께 충분한 위로와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각 환자에게 맞는 어떤 도움이나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야기나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시군요. 맞습니다. 수술과 뭐 다른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잘 다독여드리고 하는 부분도 역시 치료의 어떤 질을 갖다가 높이는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 절제로 치료가 결정되는 건 결국은 유방암이 얼마나 진행됐냐, 이제 병기를 가지고 나누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유방암에서도 종양의 크기, 그리고 림프절, 겨드랑 쪽에 있는 림프절과 같은 어떤 림프절로 전이된 정도,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된 정도에 따라서 전체적인 병기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수술 전에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때 밝혀지게 되는 종양세포의 특성 역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유방 보존을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방 전체를 다 절제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목적은 왜 이걸 다 절제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건가요? 좀 남겨두면 그래도 좋을 텐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양의 크기, 림프절의 침범 정도, 원격, 장기로의 전이 등을 통해 병기가 결정되고 병기하고 종양세포 특성에 따라 치료 방침이 결정되는데요. 유방암의 치료 방법 가운데 방사선 치료가 발달하면서 유방 전체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 전체를 절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절제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면 전절제를 시행한 것과 동일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분절제술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양의 크기, 위치, 그런 이유 때문에 전절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유방암 치료의 목적은 유방암의 완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치료하면 수술일 텐데요. 뭐 앞서 네. 얘기하셨듯이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절제일 수도 있고 전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유방 전체를 전체를 절제한다는 것, 이거는 뭐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가요? 유방 절제술은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 전절제술과 부분 절제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를 절제한다는 전절제술은 유방에서 유즙, 즉 젖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유방의 실질 조직 전체를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방의 실질 조직은 유방의 피부 아래 두께가 대략 한 1cm 가량 되는 얇은 지방층과 가슴 벽을 이루는 큰 근육인 대흉근 또는 큰 가슴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 사이 공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유방 실질 조직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이 전절제 수술입니다. 그러면 사실 뭐 겨드랑이에도 유방 조직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거기 맞습니다. 암이 전이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겨드랑이도 절제가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겨드랑이 쪽,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겨드랑이 쪽에서부터 사타구니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저희가 사람이 발생을 할 때 여러 개의 유선 조직들이 이제 덩어리 지어서 발생을 했다가 전부 다 사라지고 가슴 부위에만 유방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 강아지나 뭐 고양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 유방이 여러 개, 젖이라고 해야겠죠. 젖이 여러 개인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사람의 경우에는 부유방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유방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남아있는 유선 조직에서도 역시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위해서 여쭤보면, 그럼 교수님께서 환자들을 보실 때 유방을 부분 절제, 보존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방을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전체를 절제하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비록 초기암이라고 하더라도 유방암이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퍼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석회화라고 해서 유방암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칼슘 침착물, 석회 침착물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 그리고 유두에서 덩어리가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 이런 들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을 막고 완치를 위한 목적으로 전절제를 불가피하게 권유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전제를 하고서도 유방을 재건할 수는 있는 거죠? 대개의 재건 수술은 전절제 수술 이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개념이 유방 부분 절제인 경우는 본인의 유방의 조직이 남아있기 때문에 재건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지만, 유방을 전체를 잘라낸 경우에는 유방을 다시 예전의 모양대로 다시 만들어주는 그런 재건술을 그 경우에 한다는 거군요. 그 부분 절제를 하고 나서도 유방의 모양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대개 이제 기준은 한 4분의 1, 3분의 1 이제 외과 선생님들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시긴 한데요. 그리고 또 가슴의 크기도 또 다를 겁니다. 가슴이 큰 분에서 4분의 1이 없어지는 것과 가슴이 작은 분에게 4분의 1이 없어지는 건 이후에 만들어진 모양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그렇죠. 테니까요. 그래서 부분 절제술을 하더라도 모양을 좀 더 잡아주는 그런 재건 수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 전체 유방 실질 조직을 제거하고 부피가 많이 감소한 상태에서 재건 수술을 하는 것을 저는 주로 시행하고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떤 트렌드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제 유방을 전절제술을 원래는 과거에는 많이 권유를 했지만, 이제 뭐 방사선 치료랑 병행해서 부분 절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그러면 유방 재건술의 빈도는 좀 떨어질 것 같은데, 건수나 수술 건수나. 근데 그 트렌드는 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 방법이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졌을 때 부분 절제술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대략 한 70%를 차지하고요. 전체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가 대략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30%가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도 보이는데요. 그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을 조기 진단하게 되면서 다발성 유방암이라든지 또는 미세한 어떤 그런 병변들로 인해서 추후에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판단될 때 오히려 전절제술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있어서는 다소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70대 30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분들 사실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도 많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술을 갖다가 하게 되고 또 재건술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좀 선택의 과정들이 좀 다른 암보다는 좀 한 차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유방암을 수술할 때 재건술도 전절제 수술을 할 때 유방암 전체를 떼어내는 수술을 할 때 같이 재건술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시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방 절제술을 시행할 때 재건을 함께 시작을 하는 것을 이제 즉시 재건술이라고 하고요. 말씀처럼 일단 유방 절제술을 마치고 많은 치료들, 주요한 치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서 대략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갖다가 보낸 다음에 재건을 시행하는 경우를 지연 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유방외과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재발할 위험이 적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재건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재건을 시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 재건 쪽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유방을 재건한다는 거는 결국 여성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임상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유방암 재건술, 환자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사실 유방을 재건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어떤 재건술과 달리 어떤 뭐 손이나 수부나 이런 데와 달리 어떤 기능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어떤 기능을 갖다가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수술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좀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주신 질문에 이제 의사마다 생각이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단 그 유방암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처음에 재건하실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배웠을 때는 그 진단을 받으시고 그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저를 보시게 되기 때문에 재건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관심도 적으시고, 그리고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더라도 잘 알아듣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 많은 환자분들을 뵙게 되고 그분들께서 어떻게 변해가시는지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좀 더 본인의 그 외모, 특히 이제 옷을 입으셨을 때 또는 대중 목욕탕이라든지 사우나 시설 등을 이용하실 때와 같이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갖다가 저는 이제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진 않고, 처음에 뵀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질문, 그러니까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을 할 건지 또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을 할 건지 수술 전에 반드시 결정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만 여쭙고, 나중에 여러 번 뵈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뵀을 때 좀 더 또 다른 질문으로 상황을 갖다가 그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사실 유방암 진단받고 더군다나 전절제술까지 해야 될 정도의 환자들이라면 네. 사실은 상당히 조금 그래도 진행된 암일 텐데, 이럴 경우에 환자분들이 마음을 좀 추스리는 시간도 필요한데 또 재건술까지 고려를 해야 되니까 좀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환자분께 저는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방암 절제술처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되는 그런 수술은 아님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유방암 절제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으신 분께 그런 결정을 통해서 더 부담을 더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시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계를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차츰차츰 다른 내용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사실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유방암 환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1년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유방암이 진단되기 전에 하나의 건강 지식으로, 의학 지식으로 그래도 유방 재건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식과 정보가 조금 더 여성분들에게 많이 좀 알려지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정하거나 그 당시에 좀 충격을 받았을 때도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식이 있다라면 훨씬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방 재건술, 절제 후 재건술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절제술을 마치고 난 상태의 가슴은 수술 전과 분명히 다릅니다. 따라서 재건 수술을 받으시더라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방 재건의 경우에는 바로 한 단계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끝으로 그렇게 여러 단계로 수술을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시점과 유방 재건이 완료된 시점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 확대술이나 유방 축소술처럼 모양을 더 훌륭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유방 재건을 받으시고 나서는 재건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 비해서보다는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갖고 일상생활로 편안하게 복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유방 재건술을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유방 재건술, 사실 저는 남성이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보도 없고 잘 몰라서 어떻게 오늘 진행해야 되나 고민도 많았는데,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성분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한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방암에 대한 얘기, 유방 절제술에 대한 얘기를 더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결국은 어느 정도 이 재건술을 받게 돼요? 분포랄까요? 재건술을 받는 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전체 절제술로 봤을 때 부분 절제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받으시는 경우가 대략 한 70%가량 되고요. 전체 절제술을 받으시는 경우가 대략 30% 전체 절제술로 봤을 때 그 정도 차지하게 되는데, 전체 절제술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대체로 대략 30%에서 40%가량의 환자분들께서 재건 수술을 받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에 걸린 분들이 이제 수술 받는 분들이 100명이라고 하면 70명은 부분만 절제하는 셈이고, 그리고 나머지 30명이 유방 전 절제술, 유방 전체를 다 절제하게 되는데, 그럼 그 중에서 또 10명 정도, 10명에서 한 15명 정도가 유방 재건술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방 재건술을 받는 분들,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은 재건술을 받는다고 해도 그 전에, 그 이전에 건강했을 때의 건강한 그 유방 모습과 똑같이 복원되는 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 재건술을 하는 이유,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한번 더 정리해 볼 수가 있을까요? 대개의 경우 이제 여성분들이 생각하시고 또 실제로 아시는 부분은 사람의 가슴이 양쪽 모양이 분명히 다릅니다. 손 길이도 다르고요. 다리 길이도 다르고요. 그래서 양쪽 몸이 대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대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슴의 모양을 물론 비슷하게 거의 완벽하게 똑같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맞겠지만, 현실적으로 남겨지는 조직의 상태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재건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성격이 원래 제거가 되는 유방의 실필 조직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술을 마치고 나면 분명히 흉터가 남겠죠.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된 가슴의 모양은 분명히 이전 가슴과 모양이 다릅니다. 하지만 옷을 입으셨다든지 또는 대중시설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본인의 몸이 아닌 타인의 몸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정도의 어떤 모양을 맞춰주기만 하더라도 본인께서 생활하실 때 훨씬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수술을 받으실 의향이 있다면, 왜냐하면 수술을 받으신다는 건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제 생각에 굉장히 큰 비용을 지불하는 어떤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의향이 있으시다면, 의지가 있으시다면 재건을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 4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유방암을 진단받으신 환자분에서 전절제술을 시행하실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전절제술을 하는 분들이 재건술을 하겠다고 하면 건강보험 적용은 다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거는요. 모형을 갖다가 유방의 어떤 형태를 다시 복원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이게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물론 앞서서 뭐 잠깐 언급은 해주셨어요. 수술법이나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서 유방의 모양을 다시 살리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전절제술을 마치고 나면은 대개의 경우 유방의 피부 전체 또는 일부와 그 밑쪽으로 한 1cm 정도 두께의 지방이 남게 됩니다. 그 아래쪽과 흉벽 앞쪽에 있는 곳에 이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방 재건이라고 하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줄지가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그렇죠. 빈 그 공간, 고려 잘라낸 사항입니다. 공간을 그 안에 어떤 걸로 다시 채워 넣어야지 그 모양이 생기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두를 포함해서 피부의 일부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의 어떤 피부 면적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피부의 면적을 적절하게 늘려줘야 원래 가지고 있던 부피를 담을 수 있는 표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크게 나눴을 땐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실리콘 또는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보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이 있고요. 또는 이제 뱃살이라든지 등살 그리고 드물게 엉덩이살을 이용한 자기 조직을 이용한 재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가 제거가 된 경우에는 보형물을 바로 넣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피를 담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직 확장기라는 물주머니를 먼저 넣어주고요. 바깥쪽에서 물을 넣어서 부풀린 다음에 수개월이 이제 소요되긴 하는데 그렇게 늘린 다음에 다시 조직 확장기를 빼고 보형물을 넣어주는 수술을 시행하든지 또는 자기 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피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바로 한 단계로 공간을 채우면서 피부까지 함께 재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의 경우에는 그 유방암 절제를 할 때 필요한 절개선 이외의 어떤 흉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조금 짧고 그리고 좀 더 간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제거된 조직과 보형물은 분명히 특성이 다른 구조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감이라든지 모양에 있어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 보형물의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쓸 수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통기한이 있냐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말씀 주시는데 유통기한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드물게 유방 보형물 자체가 파열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그 유방 보형물을 넣었을 때 그게 몸의 입장에서는 큰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형물 주변으로 피막이라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감싸서 몸과 실제로 분리를 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막이 변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피막이 변성되게 되면 딱딱해진다든지 가슴의 모양이 변형된다든지 심한 경우 통증을 느끼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의 비율이 10년 정도 지내신다고 했을 때 한 10% 정도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서 보형물을 유지하실 수 없을 수 있지만 또 일부 경우에서는 제거 내지는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조직을 이용한 재건의 경우에는 일단 뱃살이라든지 등살이라든지 엉덩이살을 사용해서 재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수술 후에 배나 등이나 엉덩이에 크게 흉터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옮겨진 살이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괴사가 돼서 결국 옮겨진 조직 전체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 조직으로 만들어진 가슴이다 보니까 모양이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자연스러운 모양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보형물과 달리 교체 등과 같은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어때요? 둘 다? 어떤 게 더 비싸고 덜 비싸고가 있나요? 수술 시간과 어떤 예, 난이도 맞습니다. 때문에 자기 조직을 이용한 수술이 좀 더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수술 시간도 더 길어요? 예, 훨씬 더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조직을 이용한 수술의 수술 비용이 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두 번,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확장기를 넣을 때 그리고 뺄 때 이렇게 수술이 두 번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 횟수에 따라서 비용도 증가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간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 때문에 장단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환자분께서 생각하고 결정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방 암 수술도 힘겹게 이제 또 진행을 하는데, 또 재건술도 결정을 해서 하는데, 또 이번에는 자가 조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유방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 수술로 해야 될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순간들이 또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정말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건 수술은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분께서 생각하셨을 때 본인께 가장 부담이 적은 하지만 또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결정하실 수 있고 설령 처음에 결정을 한 가지로 하셨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또 바꾸거나 또는 더 보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과 충분한 어떤 소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수술법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임상에서 환자들의 만족도는 좀 어느 게 더 높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흉터도 적고 수술의 어떤 그 복잡성이 조금 더 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이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술 끝나고 나서 몸에 큰 흉터도 남고 또 그 부분, 그러니까 복부라든지 등을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불편감이 더 추가적으로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더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을 선택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또 낮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 서로의 장단점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유방을 갖다가 재건을 할 때 사실 궁금한 거 하나는 사실은 유방을 형성함에 있어서 사실 유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유두를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못하느냐 이런 부분도 또 영향을 미칠까요? 예, 맞습니다. 유두의 경우에는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또 색깔이 이제 그 주변의 유방과는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유방의 어떤 미용적인 그리고 모양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유두 자체를 갖다가 보존하거나 하지 않거나는 결국에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지, 즉 안전성과 분명히 관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덩어리의 크기라든지 덩어리와 유두와의 어떤 근접성의 정도에 따라서 유두를 갖다가 보존하고 전체 그 유선 조직을 제거할 수 있을지 또는 유두의 어떤 제거가 불가피할지는 결국 유방학과 선생님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와 함께 유방 재건술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렇게 여러 가지 재건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재건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다면서요. 네. 좀 어려운 용어지만 로봇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유리 피판술, 줄기 피판술, 이 용어도 어렵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법을 진행된다고 들었는데 너무 어려우면 또 저희가 이해를 못하니까 좀 쉽게 어떤 방법들로 또 수술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을 말씀드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시게 됩니다. 피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살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인데 혈류가 공급되는, 그러니까 피가
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살덩어리죠. 그래서 아까 이제 유경 피판술, 유리 피판술 말씀하셨는데, 유경 피판술의 경우에는 원래 혈관에서 살덩어리를 분리하지 않은 채로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 그 조직을 옮겨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유경 피판술로 유방 재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에서 살을 옮겨오는 경우라든지 배에서 살을 옮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 피판술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유경 피판술의 경우는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관의 길이라든지 원래 살덩어리가 위치하는 곳에서부터의 어떤 거리 등에 따라서 그 살덩어리가 놓일 수 있는 위치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유리 피판술을 시행하게 되면 살을 갖다가 뗐다가 다시 주변에 있는 혈관과 현미경을 보고 혈관을 이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뉴스에서 보실 수 있는 안면 이식이라든지 절단된 어떤 상지 접합술 이런 수술 등에 이용되는 어떤 혈관 문합 기술과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혈관을 연결해서 살을 옮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더 자유롭게 살을 위치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 덩어리 안에 혈관이 들어있고 또 그 옮겨질 조직 주변에서 혈관을 찾게 되면 결국 이 조직은 혈액 공급을 잘 받는 조직으로 원하는 위치에 놓이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요즘은 좀 더 그 유리 피판술을 이용해서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 경향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재건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절개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피부에 그 절개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절개선을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 시야를 실제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달리 떨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떨림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 재건에 있어서는 그 크게 피부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조금 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활용된 예를 말씀드리면은 유방암을 갖다가 절제할 때 로봇을 통해서 절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재건을 할 때 등 쪽에 있는 근육, 피부를 포함하지 않은 근육만 로봇을 활용해서 그 피판을 갖다가 몸에서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거상을 한 다음에 보형물과 함께 유방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주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개의 경우에는 큰 절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을 이용했을 때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접근 방법으로 미세 문합술, 즉 현미경 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을 그 로봇을 활용해서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시도가 되고 있긴 하고요. 하지만 로봇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들, 그러니까 실을 저희가 봉합할 때 아주 가는 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 가는 실을 어느 정도 강도로 당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발전, 개선이 필요하고 또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 정말 들어가 볼수록 정말 새로운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슴 재건 성형이 나이와 상관이 있는지 가장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을수록 이제 성형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잘 될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제가 유방암 수술을 한 지가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대중목욕탕에 못 들어가다가 이제서야 대중목욕탕에 갔거든요.
근데 목욕탕에 아직도 들어갈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는 게 괜히 제가 주눅이 들리고, 사람들은 유방암은 치료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하기는 하지만 막상 가슴이 없이 사는 사람은 몰라서 하시는 소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삶의 질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영 자신이 안 생기고 용기가 안 생겨서, 혹시라도 지금 수술한 지 10년이 됐는데 이렇게 10년이 된 지금도 가슴 재건 수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슴 재건 성형 수술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형 수술이 많이 발전돼서 유방암 수술 후에 가슴이 아예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슴 재건 성형 수술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얼마나 자연스러울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자연스러울지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슴이 사실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재건을 한다. 이러면 정말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시민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바로 그거거든요. 과연 될까?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정말 그 외래에서 말씀 들으시는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유방 조직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을 했을 때 얼마만큼 자연스러운 가슴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이신 걸로 생각되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옷을 입으셨을 때는 이제 좀 더 그 차이가 줄어들 거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생활을 하시는데 차이를 얼마간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생활하실 때 큰 불편을 갖다가 저는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제 제가 지연 재건을 하고 환자분들을 뵐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년 전에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네. 지연 재건을 받으시고 또 그 뒤에 제가 이제 뵙게 되는데 다시 뵀을 때는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해 보이시고 또 생활에 있어서 또 굉장히 좀 더 만족도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 걸 실제로 네.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10년 전에 절제를 하셨더라도 네.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와. 그리고 완전히 유방이 제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네. 재건을 시도할 수 있고 물론 음. 모양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움들을 줄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그 네. 또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앞에서도 네. 어떤 분이 나이와 좀 상관이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네. 오래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좀 많이 있는 경우에도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연세에 대해서도 이제 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세가 많으시면은 이제껏 그 유방 재건을 받지 않고 지내셨는데 또 굳이 수술을 하셔야 되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성분들께 신체 부위들 중에서 유방이 차지하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연세 자체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금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릎 관절 치환술이라든지 다른 수술의 경우에는 훨씬 더 고령일 때도 실제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재건 수술의 경우에도 저는 그 나이, 연령, 연세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저는 분명히 수술을 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뭐 자존감이 좀 낮아지고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나이와 상관없이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네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좀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포터 전선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유방 재건술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방암을 겪으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들어들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 재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어떤 수술을 고민하시고 또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고 또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그 진단 받은 상황에서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돌이켜서 해봤을 때는 분명히 재건을 결정하시는 것이 추후에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유방암 수술 자체와는 달리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시더라도 괜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여러 단계에 의해서 수술이 진행되고 또 수술에 소요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시작과 완성까지의 기간이 꽤 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성형외과 전병준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